가족이란 뭘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만을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데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2명 더 있거든요. 평생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도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하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 둘레길 근처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제게 없었기에 저는 아이들과 같이 단체로 먹고 자고 생활해왔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박 세상을 알게 된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 봉사 오신 분의 가정에 초대되었을 때 비로소 우물박 세상 사람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 살면서 사랑받고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극히 일부의 비정상적인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환경이란 것에 충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적응을 잘 하는 편이어서 제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혼자 살아갈 용기를 내고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자립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조금 줬어요. 그 돈으로 작은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 창문은 작고 햇빛은 들어오질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계약한 내 집, 그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처음 내 손으로 얻은 건 쉽게 못 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작고 허름한 방 한 칸짜리라도 말이에요. 저한테 그 집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집은 있어야 한다. 비 맞고 바람 맞고 어디 떠도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지키려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뛰면서 버텼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일하고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의 문을 열 때면 외롭고 무섭고 마치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와카자지껄한 보육원의 아이들이 생각나곤 했죠. 그런 저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태훈 씨였어요. 동네 커피숍에서 일할 때 자주 오던 손님이었죠. 처음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서 커피만 시켜놓고 앉아있다 가던 사람이 자주 오면서 눈을 마주쳐주고 인사를 건네주고 안부를 나누고 그런 자잘한 일상의 다정함이 제 마음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제가 근처에 사는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태훈 씨가 말했어요. 나 오늘 잘 데 없는데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주라.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고 어느새 그 사람은 제 집에 자연스럽게 눌러 앉았습니다. 집은 제게 소중한 안식처였는데 일하고 돌아오면 집이 난장판되어 있거나 새벽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제가 외로움이 컸던 때라 그 사람의 존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저에게 돈도 빌려갔어요.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지만요.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은 좀 어려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갚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말을 섞고 웃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않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서운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지켜야 할 가족. 용기 내서 태훈 씨에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진영아, 네가 원하면 나하. 난 뭐라 하지 않을게. 그게 전부였어요.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뭔가를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연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깊숙이 다가왔죠. 수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태훈 씨는 한동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일 있어서 좀 오래 있어야 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애는 잘 있지? 그런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가 몇 달 뒤에야 불쑥 나타나곤 했어요. 처음엔 속상했지만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왔다가 말없이 또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수연이 생일엔 빠지지 않고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입학식 날엔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가고요. 길게 머물진 않았지만 그렇게 잠깐씩 다녀가는 걸로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도 감사했어요. 그래, 저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수연이를 보고 싶어 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 시간을 반복하며 저는 살아냈습니다. 낮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밤에는 수연이를 재운 뒤 커피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도 했어요.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지자.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죠. 수연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다정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엄마, 나 커피 배우면 엄마랑 같이 일할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참 빠르더라고요. 갓 태어났을 때 손톱만 한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아이가 교복 입고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라며 어깨를 으쓱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 말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덩달아 웃었죠. 그 해 봄, 태훈 씨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연이 중학생 됐다며? 생일도 곧이고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 뜻밖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뭔가를 계획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연이도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 나 바다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야지 싶었죠. 그렇게 세 식구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공기, 모든 게 새롭고 설렜어요. 렌터카를 타고 둘레길을 따라 해안도로를 달리던 그때 태훈 씨가 조수석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진영아, 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데가 하나 있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가 절벽 근처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간판은 떨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문 닫은 식당이야. 몇 년째 방치된 거래. 근데 바다 보이지? 둘레길도 바로 옆이야. 여기 우리 고쳐서 카페 하면 어떨까? 저는 말없이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은 이 작은 건물이 어쩌면 제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예쁘게 수리해서 진영이 내 이름 걸고 해보자. 너 원하던 거잖아. 내 카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말로만 하던 내 가게가 이 낡은 문 닫은 건물 앞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수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 여기서 감귤 주스 팔면 완전 대박 날 듯 하며 손뼉을 쳤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해보자. 그 여행이 끝나고 정말로 우리는 제주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서울로 돌아가 자잘한 짐들을 정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제주로 내려왔죠. 낡은 건물은 태훈 씨가 먼저 나서서 구조를 뜯어보고 친한 형에게 부탁해서 설계도도 그려왔어요. 진영아, 조립식 건물로 새로 짓자. 너 커피 내리는 공간은 통유리로 만들고 손님들이 받아보면서 앉을 수 있게 테라스도 만들고 그 사람답지 않게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건축 자재비는 부족했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태훈 씨가 말했어요. 나 육지 올라가서 일 좀 하고 올게. 공사비 모아야지. 땡볕에 좀 고생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올게. 그렇게 그는 육지로 올라갔고 몇 달 뒤 다시 돌아왔을 땐 살이 까맣게 타 있었어요. 진영아, 좀만 기다려. 다 완성되면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나 믿고 갈게. 수연이랑 같이 잘해보자. 그렇게 공사는 시작됐고 그 사람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작지만 단단한 바다와 바람이 함께 머무는 카페가 완성됐어요. 카페 이름은 제가 지었죠. 바람 커피 세찬 제주 바람처럼 거칠지만 자유로운 우리 삶을 닮은 이름이었어요. 카페 문을 처음 열던 날 정말 뭉클했어요. 텅 빈 공간에 커피 향이 퍼지고 수연이는 구석에서 엄마 대박 나자 외치고 그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카페 오픈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있었는데 태훈 씨가 슬쩍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진영아, 나 오늘 바람 좀 쐬고 올게. 응, 다녀와. 조심하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처음엔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릴 버리고 떠난 거라는 걸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수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은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아이는 눈치가 빨라요. 엄마, 그 사람 안 올 거지? 그 말에 저는 결국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카페는 제 몫이 됐어요. 사람은 떠났지만
남은 공간과 사람은 살아야 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가곤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수연이와 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카페만이 진짜 제 삶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떠난 뒤 카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날도 있었고 커피를 내리며 괜히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진영아, 진짜 괜찮은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카페 이름은 바다, 길, 바람이에요. 그 이름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 단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탁 트이고,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바람을 맞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모두 담긴 곳이 바로 이 카페였어요. 제주 둘레길 근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 무심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도 종일 커피 한 잔도 못 팔고 그냥 문 닫는 날이 이어졌죠. 그럴 때마다 괜찮아, 진영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원두를 갈아놨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밝은 인사로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바람 드릴게요. 하며 맞이했고 맛있고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과 함께 손님들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골은 해녀이신 순덕 씨예요. 마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캐시는데 이상하게 물질 마치고 나오시면 꼭 제 카페에 들러요. 머리는 늘 수건으로 질끈 묶고 고무장화에 물기 묻은 옷 그대로 오시죠. 사장, 커피 한 잔만 줘봐, 진하게. 오늘 물속이 많이 차더라. 몸에 따뜻한 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곤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시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은지 마치 바다의 마음을 읽는 분 같았어요. 어느 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오늘 전복이랑 소라 좀 많이 땄길래 챙겼어. 가게 냉장고 넣어도 수연이랑 나눠 먹어. 그 마음이 참 따뜻해서 저는 그날따라 커피의 마음을 더 많이 담았어요. 순덕이모, 오늘은 서비스로 바닐라 향 넣었어요. 바닷바람 씻고 드시는 커피니까 향긋하게. 그 다음 단골은 매일 아침 강아지 콩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남자분이에요. 처음엔 우연히 둘레길 지나다 커피 한 잔 사갔는데 그 뒤로는 강아지가 문제예요. 매번 카페 앞에만 오면 꼬리 살랑거리며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겁니다. 얘가 여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커피도 안 마시면서 꼭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콩이 자리도 따로 만들어 드렸죠. 작은 쿠션 깔아두고 강아지 전용 물그릇도 준비하고요. 그분은 요즘도 와요. 콩이는 늘 그 자리에서 졸고 있고 콩이 아빠는 오늘도 커피 참 좋네요. 날씨랑 딱이에요.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세요. 참 이상하죠. 말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매일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손님이 바로 미영 씨였습니다. 제주 바람은 참 무심한 듯 다정한 구석이 있어요. 강하게 불어왔다가도 어느 순간 부드럽게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그 바람을 따라 한 여자가 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세던 날이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진하게요. 처음 본 손님이었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깊었죠. 그날 이후 그분은 며칠 강역으로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미영이라고 하시고 성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늘 혼자였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가장 안쪽,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투에 속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편안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가게에 왔을 때는 무척이나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어느 날은 불쑥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사장님, 이런데 가게를 얻으려면 땅값이 요즘 얼마나 해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죠. 좋은 분 덕에 얻게 된 거예요. 쉽게 생긴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날은 수연이를 바라보며 말하셨어요. 아가씨 참 예뻐요. 어쩜 저렇게 눈이 크고 이마가 반듯한지. 엄마는 아닌 것 같고 아빠를 닮았나? 이상했지만 그저 호기심이 많은 아주머니구나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카페 한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시작된 기침이 점점 격해졌고 제가 다가가 보니 미영 씨가 입을 막고 있던 티슈를 급히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그 순간 아주 잠깐 티슈 한 귀퉁이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보였죠.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알레르기 같아요. 제주 바람이 좀 쌀쌀해서 그런가 봐요.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궁금했지만 여쭤보는 게 실례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미영님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서는 뒷모습도 보였고, 어떤 날은 카페 근처에서 수연이 학교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듯 앉아 계시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가끔 혼잣말처럼 흘리시던 말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식 하나 잘못 두면 평생을 속 썩이고 삽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놈, 이젠 뭐 원수 같죠. 미영님도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는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점점 카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앉아 커피만 마시던 분이 이제는 수연이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바쁠 땐 손님들 주문도 받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그리움 끝에 남은 깊은 슬픔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오후에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영아, 잘 지냈어? 그 목소리, 그 눈빛. 5년 전 바람 좀 쐬고 올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떠났던 남자, 태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단 거예요. 여기 진짜 예쁘다. 커피도 맛있다더니 분위기 있네. 그 여자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태훈 씨 옆에 딱 달라붙은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인사해. 지수라고 요즘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나서는 마치 며칠 전에 본 사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죠.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자기 아이를 낳아준 여자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커피 두 잔을 주문하고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던 길이라 조만간 다시 올게. 그날 이후 태우는 자주 가게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둘레길을 따라 걸었다가 창밖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진영아, 여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그때는 그냥 너 혼자 잠깐 하다가 접을 줄 알았거든. 칭찬인지 모를 그 말에 속이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잘 됐네. 수연이도 이제 다 컸고 내가 잠깐 생각 좀 해봤는데 너랑 수연이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이나 다녀올래? 5년간 일만 하느라 어디 못 갔을 것 같은데 좀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 여기는 나랑 지수수가 봐줄 테니까 둘이 다녀와. 표도 구해줄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석연찮았어요. 왜 갑자기 여행을 가라고 할까? 그것도 자기 돈으로 직접 표까지 구해서. 수연이도 학기 중이었고 당장 계획에 없던 여행을 가는 게 맞지 않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그가 진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한창 붐비던 오후 태훈이 불쑥 카운터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영아, 이 카페 계약은 너 이름이지만 내 돈으로 얻고 꾸민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나도 이 가게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눈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그땐 함께였지만 사라지듯이 떠난 건 당신이야. 5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동안 이곳에 내 모든 걸 바쳤어.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 그 점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근데 지수가 여기 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이 가게를 얼마면 넘겨줄래? 당장 말하기 뭐하면 생각해보고 말해줘. 말이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함께였던 기억을 꺼내 설득하고 이제는 내 몫이라는 주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태훈의 가게를 나가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연은 엄마, 저 인간 또 왔어?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러 온 거야? 태훈을 안 좋게 생각하는 수연이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며칠 뒤 이번엔 태훈이 데려온 여자 지수가 찾아왔어요. 첫인상부터 맘에 안 드는 눈빛이었어요. 사장님, 이 가게 지분 태훈 씨 것도 있다고 하던데 우린 이 가게를 새로운 컨셉으로 리뉴얼하고 싶어요. 그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말끝이 싸늘했어요. 마치 제가 이곳을 자기들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치 웃는 얼굴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긴 내 가게야. 당신들에게 넘겨준다고 한 적 없어. 그 후로 상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태우는 더 자주 가게를 들락날락했고 손님들 앞에서도 인상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이곤 했죠.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도 그런 분위기에 하나둘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태훈이 폭발했습니다. 진영아,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가 좋게 말할 때 넘기라고 했잖아. 그 말에 수연이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삶에 끼어들어. 태우는 수연을 바라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거. 근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너희가 더 힘들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비 다 보상해주겠다 했잖아. 빨리 결정해.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수연이에게 일이라도 생길까봐 더 이상 그들을 도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훈은 가게 입구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게 되었고 카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그 광경을 미영 씨가 먼 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오래 숨겨진 이야기들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던 저에게 미영님이 다가왔어요. 최근에 카페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로 인해 저와 수연이가 걱정하는 상황을 알게 된 미영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일단 그 남자 말대로 해줘요. 내가 볼 땐 그 둘은 이 가게 하라고 해도 제대로 운영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휴가 간다 생각하고 잠깐 가게를 그들에게 맡겨보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카페를 이용하시는 손님들께는 미안할 수 있지만 하루같이 찾아와 가게 영업에 회방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태훈에게 가게를 맡기고 휴가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자, 여기 일본 비행기표랑 호텔 숙박비 넣었으니 수연이랑 좀 쉬고 와. 가게는 걱정하지 말고 지수가 이래봬도 다방 에이스 출신이라고. 저는 모시기는 척 태훈이 건네준 비행기표를 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게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미영님이 저를 불러 차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카페에서 검소한 차림으로 앉아 계셔서 몰랐는데 미영님의 차는 꽤 비싸 보이는 외제차의 고급 모델이었어요. 제가 조수석에 타자 미영님은 차를 몰고 카페의 반대편 골목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가게 CCTV 핸드폰으로 볼 수 있죠? 지금부터 그걸 좀 보여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 정도로 CCTV까지 분석하고 할 일인가 싶었지만 가게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궁금했기에 핸드폰으로 가게 안을 비추는 CCTV를 틀어 미영님과 함께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나오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은 앞으로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여자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태훈 씨는 테이블 위에 조이를 가져와 임시 휴업이라는 글씨를 적고 있었어요. 임시 휴업? 전 도무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수연을 가게에서 내쫓고 난 이후에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들의 발길을 끊고 있으니까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서 말해야겠어요. 그러자 미영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지켜봐야 해요. 이상하잖아요. 카페를 대신 운영해준다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요. 저의 이런 모습에 미영님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태훈이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잠시 놀랐지만 이내 머릿속의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졌습니다. 미영님의 그 눈빛, 어딘지 익숙했던 말투, 그때 혼잣말로 이야기했던 것들, 수연이를 바라보던 그 깊은 시선. 그날 처음 가게 왔을 때 딸 수연 양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태훈이 어릴 때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근데 태훈이는 없고 진영 씨랑 아이가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걸 보니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을 미영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녀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태훈이가 5년 전 내 신당에서 금고에 30kg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 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그 흔적이 끊긴 곳이 제주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를 처음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 이 공간에 담긴 진짜 의미가 보여졌어요. 진영 씨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도 느껴졌고요. 수연이가 얼마나 따뜻하게 자랐는지도 그걸 보고 이제는 나도 그냥 진영 씨와 수연양 곁에 있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의심과 불안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 속엔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엔 그 금괴를 이미 다 처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태훈이는 지난 5년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 머문 곳이 이곳이었죠. 도난 이후 감옥에 가기까지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나는 아직도 태훈이 주변 어딘가에 그 금괴가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했죠.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태훈 씨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둘 이해가 되면서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 또한 명확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태훈 씨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망치 같은 공구였고 그는 카운터 바닥을 조심스레 깨기 시작했어요. 미영님은 이를 악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걸 파헤치는구나. 거기 분명히 묻어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거겠지. 진영 씨, 이제 믿겠죠? 저는 그제야 왜 그가 그렇게 기묘한 집착으로 이 가게에 매달렸는지, 왜 자꾸 수연이에게 다가오려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건 미안함도 책임감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그 금괴를 다시 찾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쫓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장애물이자 그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지킴이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미영님은 달랐어요. 그녀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 곁에 있어 주었고, 그렇게 살며시 스며들어 주었죠. 그날 밤 차 안에서 본 그 화면은 제 인생의 방향을 또 한 번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날 밤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우는 결국 카운터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하얗게 깨어진 조각들 사이로 뭔가 낡은 상자 하나가 드러났고 그는 손에 힘을 주어 그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저거다. 미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 상자 안에 있어 50kg의 금괴가. 그 순간 태훈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기쁨이라기보다 광기 가까운 집착이었어요. 지수도 옆에서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이게 진짜 금이야? 대박이다. 하면서 웃더군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죠.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미영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놨어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형사님과 이야기해놨어요. 미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습니다. 형사님 지금입니다. 바다, 길, 바람 카페예요. 증거 확보됐어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럴 만도 했을 테죠. 조금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게 진짜 끝일까요? 미영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경찰차는 이미 입구에 도착해 있었고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지수의 비명이 안쪽에서 터져 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태훈 씨, 빨리 숨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훈은 상자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경찰이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행동 중이신지 아세요? 아, 이건 제 거예요. 제 돈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 순간 미영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그 금고에 내 겁니다. 제가 무당할 때 번 돈으로 30년간 모은 거예요. 신당에 숨겨 보관하던 걸 5년 전 이 녀석석이 훔쳐 달아났죠. 어머님, 증거가 있으십니까? 미영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괴와 함께 묶여 있었던 고리와 일련 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금고에 살 때 받은 확인 번호예요. 금은방에서 직접 발급받은 거고 일치할 겁니다. 태훈은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태훈과 지수를 함께 연행해 갔습니다. 태훈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수는 왜 나한테 이런 말 안 했어? 당신 엄마라며? 왜 숨겨?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자 카페 안엔 아주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무너진 카운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다시 고쳐야겠네요. 미영님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진영씨, 이제 여긴 진짜 당신 거예요. 그 누구 것도 아닌 미영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마지막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또 한 번 기침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오래, 거칠고 아프게 입가에 다시 묻어난 붉은 자국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병원 같이 가요. 이제 우리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태운이 떠나고 다시 한번 바람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온 거예요. 미영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젠 그 빈자리에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지나간 인연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남아 있었죠. 수연이는 요즘 부쩍 바빠졌어요. 카페 메뉴판을 새로 꾸미겠다고 호텔 경영학 수업 끝나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오고요. 엄마, 감귤 라떼는 겨울 한정으로 하고 봄엔 유채꽃 에이드 어때? 이름만 예쁜 거 아니야? 맛도 있을 거야. 내가 만들어 볼게. 그 웃음소리가 참 예쁘게 들렸어요. 그 웃음을 지켜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미영님은 카페 안쪽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방엔 오래된 스탠드 조명 하나와 책이 몇 권, 그리고 자그마한 화분들이 놓여 있어요. 나 여기 참 좋네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 들리니까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녀는 여전히 가끔 기침을 하셨어요. 간혹 기침이 심해질 때면 수연이가 따뜻한 생강차를 내드리고 그럴 때마다 미영님은 수연이 덕분에 내가 하루 더 사는 것 같아 하고 웃으셨죠. 어느 날은 벽에 붙어 있는 손님 후기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간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참 잘 버티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속으로 해봤어요. 그 말이 그제야 마음에 닿더라고요. 이제는 손님들도 다시 늘었고 단골들도 여전히 오세요. 순덕 해녀는 요즘 감기 기운이 있다며 사장, 진하게 한 잔 줘봐 하시고 강아지 콩이는 여전히 카페 앞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눕죠. 그리고 미영님은 창가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손님들을 바라보곤 하세요. 그 눈빛이 이제는 아주 평온해졌어요. 수연이가 가끔 그럽니다. 엄마, 난 지금처럼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 진짜 가족 같잖아.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말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이제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해요. 살다 보면 세찬 바람에 휘청일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 바람 끝에도 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 끝엔 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여기가 우리 셋의 바다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 삶의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카페, 바다, 길, 바람. 이제는 진짜 우리 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